잔혹한 연쇄범죄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들이올 때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절망의 늪에 빠진 듯한 공포와 함께 깊은 무력감에 휩싸이곤 하죠.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면 과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그저 막을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간과했던 예방의 열쇠가 사실은 우리 공동체 깊숙한 곳,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사건의 개요를 전달하거나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쇄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고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갇히기보다 희망과 행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보고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자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실천적 제안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연쇄범죄가 우리 사회에 남기는 깊은 상흔부터 들여다볼까요? 연쇄범죄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심장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함께 분노, 절망, 그리고 복잡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구멍을 남기고 평범했던 이웃들은 불안과 의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웃 간의 따뜻한 신뢰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아이들이 뛰놀던 공원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밤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문단속은 더욱 철저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사비용, 사법처리 비용, 피해자 지원 비용 등 헤아릴 수 없는 부담을 안기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한 번 드리워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연쇄범죄가 남기는 심리적 영향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물론 뉴스를 통해 이를 접하는 모든 이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죠. 밤잠을 설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마저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밝고 활기 넘쳐야 할 사회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에 연쇄범죄는 결코 고립된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이며 마치 만성적인 질병처럼 공동체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괴물 같은 범죄자의 존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복잡하고 심각한 숙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연쇄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작은 변화와 노력이 모여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쇄범죄가 들이운 그림자 앞에서 무력감과 함께 깊은 질문을 던져보았죠. 과연 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실마리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에 자리한 교육의 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법의 심판을 내리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 집중해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진 뒤에 이루어지는 처벌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하죠.
연쇄범죄의 발생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악을 타고난 괴물의 소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결핍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혹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등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내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죠. 마치 흙의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이야말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갈등 상황에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사회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마치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교육적 돌봄과 관심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기 전에 미리 진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자의 성장 배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통적인 결핍들을 채워주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결국 연쇄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환경과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결과만을 두고 한탄하는 대신 그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방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범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보다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의 힘이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연쇄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의 힘이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쇄범죄 예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숲을 가꾸는 일처럼 작은 씨앗부터 튼튼한 나무까지 모두의 손길이 필요한 법이죠.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가정의 역할입니다. 가정은 아이가 세상과 처음 만나는 곳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 능력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아이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요. 다음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정을 벗어나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는 중요한 공간이죠.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위험 신호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지역사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든든한 다리이자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듬어주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하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방과 후 활동이나 문화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함께 감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옛말처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튼튼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겠죠. 미디어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는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인 만큼 연쇄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모방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대신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며 실제적인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디어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여 범죄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문기관은 이러한 모든 노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연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주체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범죄 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정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모든 주체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각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쇄범죄 예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범죄를 막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